자, 지금부터는 갑자기 마련했는 강의거든요. 의사소통과 리더십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느냐면, 아래 월요일 날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메 본사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그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강사분이 저는 이제 우리 홍경수 스폰서님께서 보내주신데 이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2시에 제가 한 3시쯤 스케줄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듣고 하려고 4시간을 하는 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스케줄 취소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자고 스케줄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걸 제가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나름 제 나름 어떤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제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다시 끝나고 나가지고 다시 클릭을 하니까 이게 일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김태기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시고 미국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 수여하시고 나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멜론 거기 대학 교수 역임하시고 또 델웨이 대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한 10년 정도 그래서 교수생활 하셨더라고요. 하시고 이제 지금은 고려대학에 오셔가지고 15년 정도 지금 계속 재직 중이신 그런 분이 주로 연구한 게 이제 소통과 주로 이제 기업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 그 4시간 잠깐 들었는 거 가지고 뭐 강의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과연 제가 아메이를 하는 그 12년이나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제가 정말로 소통이라는 걸 잘했느냐. 제가 만약에 소통을 잘했다면 제가 암비하면서 사실 얻은 사람도 많지만 잃은 사람도 많거든요. 어쩌면은 저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잃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암비 시작 초창기에 가장 거의 첫 번째 읽었던 책이 뭐냐면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맞죠?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다시 다 읽었어요. 다시 다 읽으면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역시 나는 모자라는 인간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는 소통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사람을 마음을 잘 읽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물론 여러분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어떤 마음에 자극을 줬는 그런 강의라 해가지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모든 걸 전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죠? 이분 30년, 40년 연구하신 걸 제가 어떻게 4시간만에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신 걸 조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강의예요. 이분이 처음에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조직 내에서 인간의 리더십과 행동에 대해서 행동과 리더십을 강의하시면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질문을부터 강의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인종 중에서 우리 한국인은 똑똑한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 첫 번째 질문이었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냐면 그 나라의 어떤 보면은 지식 수준은 보통 IQ라는 거 아시죠, 그죠? IQ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한국인의 IQ가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한국 그래서 요 네 곳이 제일 높은데 한국인의 IQ의 평균이 106이래요. 106.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가 지적으로는 똑똑한 민족이다. 사실은 또 이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그 6.25 그죠? 그 이후에 그렇게 못 살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GDP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뭐 100달러가 안 되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지금 35,000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는 그 베이스에는 한국인의 이 IQ가 큰 역할을 했다.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한국인이 성실한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 세계의 그 연평균 근로시간을 측정해 봤더니만 저는 한국이 1등 하는 줄 알았지만 한국이 3등 한대요. 1등 하는 데가 어디냐면 멕시코고요. 2등 하는 데가 코스타리카, 3등이 한국이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전 세계에서 100달러가 안 되는 GDP에서 불과 한 30년, 40년 만에 35,000달러 몇 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한 국가가 여러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 성장하는 그 베이스에는 바로 이 한국인의 IQ와 그 다음에 한국인의 그 성실성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성장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2000년 이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더 지금 코로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막 나오면서 2000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그러면 한국은 계속 고도 성장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한국은 똑똑하고 정말 성실한데 창의적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한국인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적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똑똑하고 성실한가? 저는요, 글쎄요, 뭐 저도 똑같이 똑똑하고 성실한 거 그렇기는 해요. 그걸 살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했던 제가.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물어봅니다. 김정길 너는 창의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감히 예스라고 말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앞으로의 시대 상황은요. 이 창의성이 지배하는 어떤 시대가 올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거의 1시간 정도 계속 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그리고 삼성과 대비되면서 지금 가장 큰 경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어디죠?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금 핸드폰 이런 걸 만드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과 삼성인데 애플과 삼성은 우리 대가 뭐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대가는 알잖아요. 그죠? 굳이 이야기하면은 애플은 R&D와 서비스에 치중하는 그런 회사고 삼성은 R&D도 많은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삼성은 무슨 회사예요? 제조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치 창출을 변화해서 이제 제품의 연구 및 개발하는 R&D,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 조립하는 어셈블리,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 유통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서비스하는 요 네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가치 창출을 하는데 사실 2000년도 전에 한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는 동안에는요. IQ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면 생산과 조립, 그 다음에 판매 유통에서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렇게 성장했던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비적으로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주로 어디에? 제품을 연구하는 R&D와 서비스에도 모종을 치주하지 이 회사는 절대 자기 스스로가 생산 조립하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죠? 판매 유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했던 곡선인데 보시면은 1980년도에는 주로 어셈블리, 다시 말해서 조립하는 이쪽에다 포커싱을 했는 회사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 지금 현재는요. 중간에 있는 이 어셈블리라든지 세일즈 앤 디스트리뷰션 자체에는 큰 그게 없이 주로 어디에요? R&D와
서비스가 높은 이런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가치 창출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그분이 설명하는 걸 지금 다 정확하게 다 듣지를 못, 이때까지는 그냥 운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얼핏 듣기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애플하고 삼성이, 애플 같은 경우에 $400 정도 주고 핸드폰을 만약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 $400를 통해 가지고 애플이 나중에 수익 창출하는데 얼마 받는다고 했냐면 이 사람은요, 제가 놀랐어요. $400에 팔았는데 자기가 더 벌었, $400 투자를 했는데 벌었던 돈이 $600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은요, 만약 $400라면은 그게 뭐 몇십 달러라고 그 이야기 하더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은 주로 아까 겠지만은 제조하고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치, 그 부가가치 자체가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뭐냐면 애플 제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은 그런 고객들, 그 다음에 R&D에 대한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도 영업이익이요. 애플은 66%랍니다. 그런데 삼성은요. 그 많은 공장을 가지고 노동자를 투입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제품을 애플보다 더 많은 제품을 팔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7%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 어느 회사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업은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이고 AI가 나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그죠? 만약에 지금 삼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삼성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U자 커브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어셈블리는 아예 영업 소득이 없는 거고, 가치 창출이 없는 거고, R&D와 서비스에서 모든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U자의 커브가 나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스마일 커브다. 이렇게 커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2020년, 20년 이후의 미래 시대에서 이 창의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창조성에 대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AI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그 에이트라는 책도 다시 읽어봤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벗어나고 인공지능을 어떤 지배하려면은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그 창의성과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 고유의. 근데 결국은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경쟁력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도 아직은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의성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창의성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 창의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요, 자 그러면 창의성은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의성은 특수한 사람들의 그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거다. 머리가 뛰어나는 것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뭔가 특이한 유니크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창의성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두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게 너무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디스커션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뭔가 자유롭다. 이 다양성이 뭐야 인정이 되는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획일적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때요. 사람들 IQ도 높고 성실하지만은 한 가지 색깔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미도 그래서 우리가 CCHH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걸 지금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요. 이분이 휴먼 캐피탈은 자본이잖아요.
휴먼 캐피탈, 소셜 캐피탈,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2000년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그 베이스에는 뭐냐면요. 기업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오거니제이션 캐피탈이라는 그 생산 조직과 경영 조직이라는 그 조직 속에서 한 목소리, 한 방향,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은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고도 성장을 이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조직 자본, 오거니제이션 캐피탈 속에 있는 그 개개인은요, 자기 색깔을 못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곳에서 자기 색깔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아웃사이더라 그러고, 자는 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퇴출되기도 하지만은 회사에서 뭐예요, 아웃사이더 해가지고 퇴출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요, 그 다른 색깔을 내는 그 사람이 여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창조성이 더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연구 개발이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조직 자본을 과거에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뭐냐면 이것이 아니라 소셜 캐피탈, 즉 사회 자본이죠. 사회 구성은 사회의 어떤 협조와 협동에 대한 그런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의 어떤 다양성.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사가 성장하려면은요, 이 조직 자본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 창조성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이 조직 자본이 결국은 사회 자본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 자본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이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양성에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사실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구나. 나는 제가 왜 창조성이 없느냐. 저는 IQ가 낮아요. 성실은 한데 IQ가 평균적인 친구들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나는 창조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는 뭐냐면요. 획일화되어 있는 정해진 것만 따라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의사도 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지만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뭐가 없었다. 창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셋째, 넷째 시간에는 이제 그럼 이렇게 창조성이 돼 있고 이런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 창조성이 있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설득에 대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통의 세 가지에 대한 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설득의 이 사회적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통의 프로파일 이야기하시면서 이 다양성을 가치로 성화시켜 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와 그다음에 그걸 한번 공감해 볼게요. 첫 번째, 소통에서 세 가지 키우는요. 이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 스스로 했는 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버발, 보컬, 비주얼인데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어휘, 어조, 신체적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 우리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내용, 그죠? 그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오늘 지금 누구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해야 돼요. 결국은 아메이를 전하려면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이 맞아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전하는 그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체에서 7%에서 10%밖에 차지 안 한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메이를 전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조인데 어조는 한 35%에서 40%인데요. 결국 어조라는 건 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하고 내하고 톤을 일치시키면서 비슷 닮아가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닮아가고 템포를 같이 하고 빠르기를 같이 하고 음량을 비슷하게 하고 색깔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닮음 속에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이 한 35% 정도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신체적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을 잘 하려면요. 내가 쓰는 몸의 손과 몸의 움직임과 어떤 제스처.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냐. 사람은요.
어느 누구보다 본인을 제일 좋아한대. 사람은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닮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손 제스처를 쓰면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기법들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하려면 그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도 이제 요걸 보면서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왜 생각했느냐면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뭐냐면 영업하는 사람. 내 의견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세가 뭐냐 하는 그런 게 사실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이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을 높여주면서 내 의견을 넣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통의 사회적인 영역 기법들을 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합리적인 설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논리를 그죠? 이성적인 논리를 그 사람이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내 마음을 봐줄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고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딱딱딱딱 그 사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멘을 하던가요? 안 하죠.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설득은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설득이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데일 카네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고무적인 호소인데 인스피레이셔널 어필인데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이상의 호소함을 해서 감정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니즈라든지 그 사람의 디자이어라든지 그 사람의 꿈과 어떤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그거를 내가 터치를 해주면서 당신의 꿈이 이거야.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하고 그 사람이 소통이 되면서 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공부적인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통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고무적인 호소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컨설테이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자기 존중받을 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뭐 존중받는 느낌 들면은요, 내가 뭔가 우월한 느낌 들고 내가 이 속에서 뭔가 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면 어때요? 우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언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록이 하는 방법. 그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은 아까 했지만 자기중심주의가 약간 이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 관심하면은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을 얻는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은 뭐냐면요. give and take죠. 네가 이거를 받아주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그죠? 그런 어떤 이익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호소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하잖아요. 정에 호소하고, 그죠? 혈연, 지연, 그죠? 이런 거에 호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구를 하기 전에, 니하고 내하고는 친구 아니냐? 니하고 내하고는 같은 회사의 동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먼저 해가지고 호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게 통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거가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근데 친한 친구 이야기하면 또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걸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일이야. 그래서 너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단 구성이 된 이야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얘기를 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 압력 행사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사실 제일 좋기로는 고무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죠? 뭐 이런 거겠지만은요, 사실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소통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소통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메이는 뭐냐면 바로 이 바람직한 소통을 통해서 그죠? 서로 꿈을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아메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또 뭐냐면 소통의 프로파일인데 혹시 요거는 그 성격 혹시 여러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DISC라고 혹시 아세요? 성격에 보면은 네, 그죠? DISC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통의 프로파일인데 그거하고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있고요. 패시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패턴 자체가 아주 콘크리트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서 그런 게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컨셉슈얼 이거는 뭐냐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화를 하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이 많은데 그 말은 많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대화하면 거기서 보면요 대화를 말도 많이 하면 사회자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그걸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탁탁 끊으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 그걸 탁탁 끊으면서 주제를 탁탁 끊어가는 그런 사람을 무브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나레이터는 뭐냐면요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대화를 하는데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주제 갔다가 저 주제 갔다가 막 탁탁탁 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정신없어. 이런 사람 대화해보면 이런 나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한데 말은 잘 안 하는데 이 패시브한 말을 잘 안 하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지도 그리면서 그죠? 그렇게 딱딱딱딱 해내는 사람을 가지고 맵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런데 패시브 하면서도 아주 추상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케어 기브라고 그러는데 사실 소통이 잘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되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통을 잘 되는 거는요 대각선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만나게 되면 소통의 확률이 높아지더라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뭐 그게 다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과연 나는 이 1, 2, 3, 4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속할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대각선이 만났을 때 어쩌면 소통할 확률이 좀 높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과연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소통 잘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저도 이거 보면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 내가 그 순간에 잠깐 느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럼 소통에서 접근법인데 그 사실은 앞쪽에 했던 거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소통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이해관계 접근법. 즉 쉽게 말해서 서로의 어떤 나와 그 사람의 어떤 니즈, 나와 그 사람의 어떤 디자이어, 나와 그 사람의 어떤 컨선, 관심사.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아메 전달하러 가요. 근데 아메가 바로 한 번에 전달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죠? 만나러 왔을 때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그날 바로 아메 통해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메 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니즈와 디자인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나는 이미 나의 니즈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꿈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내 꿈과 바로 직결돼 버리니까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1000명에 1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메이를 전할 때
왜 어떤 한 사람을 후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꿈을, 내가 내 니즈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상대방 본인 스스로가 자기 꿈이 뭐고 자기 니즈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뭐냐면요. 대화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꿈과 니즈를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 공유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같아지면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관계에 통하는 이 접근법 자체는 서로한테 끈끈한 어떤 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서로 가장 친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성적인 방법이죠. 권리, 그 다음 옳고 그른 접근법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공정성이나 이런 이성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건 결국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실적 사회적 규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라기에는 1번 이해관계 접근법이 제일 아이디어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하는 데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싶으면요. 근데 이 사회,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요. 어떤 접근법이 많으냐면 바로 파워 접근법이에요. 파워 접근법.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사이클로지컬 빅리스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권력이 있고 조직 사회에서는 이 사이클로지컬 빅리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심리적 거대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클 때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 내용이, 요거는 저기 인터넷에 있는데 그분의 내용이 있던데, 이분 강의 때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이 조직 행동학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새롭게 한번 해봤대. 학생들한테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요. 뭐라 적었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리더, 그 다음 따라가는 팔로우 있잖아요.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대요. 했는데 그 57명의 학생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걸 표현했는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원형하고 화살표 해가지고 리더, 팔로우 해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리더는 팔로우가 힘들어할 때 도와줘야 되니까 뒤에 받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리드가 손공처럼 복제해가지고 팔로우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있는 모습 찍고 하여튼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했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흥미롭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5명이요. 여기서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려보라 하면은요. 아마 리더를요. 하나게, 원래 그러면, 권행금에 리더는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 팔로우는 작게 그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55명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리더, 하여튼 모양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리더는 크게 그린다. 맞춰주는데 리더는 크게, 팔로우는 작게 이렇게 그린다. 그 말은 뭐냐면요. 리더는 큰 사람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의 그죠? 어쩌면 그 똑똑한 그 학생들 머릿속에 꽉 배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또 이렇게 적었대요. 심지어는요. 리더를 대문자 L로 적고요. 팔로우는 소문자 F로 적었대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심리적인 거대함이에요. 사이클로지컬 빅리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사이클로지컬 빅리스라는 거는요. 왜 이게 되느냐. 우리가 클 때부터요. 아버지는 뭐예요? 리더고 나는 팔로우잖아요. 아버지한테 억눌려 살았고 학교도 어때요? 학교도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으면은요.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당겨주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히 선생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크오다 보니까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무슨 소통? 한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뭐냐면 리더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이 속에서 성실성, IQ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없단 말이에요. 창조성이 발휘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어쩌면은 제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이때까지 지금은 배당 안 하지만요. 배당 할 때요. 제가 제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병원장은 주인님이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노예라고 했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가 병원장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병원장은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97년대 대한항공 괌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이 대표적인 이야기 가지고 왜 사고가 나느냐 모니부스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기상 불안, 뭐 괌공항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기장과 부기장의 관계였다. 저도 몰랐는데 그 기장도 있잖아요. 기장과 부기장이 있지만 평등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부기장은 절대적인 권력이고 부기장은 아마 따라가는 그런 위치로 존재한다고. 결국은 뭐냐면 학생과 교수와 관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기장은 착륙을 시도했어요. 근데 부기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두 번이나 착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큰 소리로 기장님 착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들릴랑 말랑 하셔서 아주 작은 모기 소리로 혼잣말처럼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 조종실에 있는 그 심리적인 거대함 때문에 지금 저 참대 절대로 안 되는 건 자기는 알았는데 기장의 그 판단 미스를 그걸 극복을 못했다는 거죠. 이 조종실에 있는 그죠? 이 대한항공 조종실에 있는 그 사이클로지가 빅리스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없애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왜 이런 사이클로지가 빅리스가 나오느냐면요. 호칭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파워를 암시하는 그 호칭의 어떤 문제, 기장님 이야기하는 거죠. 부기장, 기장님, 부기장, 병원장님, 과장. 그리고 은연중에 있잖아요. 윗사람은 아랫사람 이야기하면 차단한다. 자기도 모르게 차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강조, 의사결정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어쩌면 또 윗사람이 너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경우, 또 조금만 잘못해도 뭐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런 어떤 팀 분위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은연중에 이 사이클로지컬 빅리스가 이런 창조성을 절대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사이클로지가 빅리스에 있으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파워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소통, 원사이드 소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창의성은 있을 수 없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로 공감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조직이 성장을 하려면요. 이런 사이클로지컬 빅리스를 없애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분의 이제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소통에 있었어요. 공감과 동의를 구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 말 이해되죠? 공감과 동의. 자,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가서 메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 강의에 대해서 그죠?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얘기를 막 듣고는 뭐예요? 끄떡끄떡거려요. 끄떡끄떡거려요. 그럼 나는 뭐라 생각하죠? 이 사람이 아메를 알아듣고 아메를 알아듣고 아메 하려고 하는구나. 즉 아메 사업을 하자 하는데 동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익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화내는 사람이 많던가요? 부정한 사람이 많죠. 근데 과연 그 부정이 맞던가?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하고 나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스라고 끄떡끄떡거리는 그 예스도 예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가로준다는 그 노도 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끄떡끄떡거리는데 속 마음은 뭐냐면 나는 그 사업을 안 해. 안 하지만 내가 끄떡끄떡거리는 건 뭐냐면 어?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거를 내가 공감한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그 우리 둘째 애가요. 아빠 앞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대잘대잘대잘 거려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빠 어떻게 반응해요?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첫째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이 친구 막 이야기하면요. 그 친구 그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하죠. 어이구, 그래, 맞다, 우리 딸 잘한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왜? 공감하면은요, 동의했다고 착각당할까 싶어서. 심지어는요, 본인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동의했다 상대방이 착각할까 싶어서. 심지어는 뭐냐면 상대방도 착각한다니까.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동의를 잘 안 해줄 뿐더러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대요. 막 어떤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이 앞에서 얘기를 듣고 계속 끄떡끄떡끄떡 거리더래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친구가 내 등에 빗을 꼽았던 거야. 그 당시에는 예스 해놔놓고는 막상 오픈해보니까 노 있는 거지.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생각했냐면 이 교수가 야, 이민족은 정말로 앞뒤가 다른 나쁜 놈들이네 하고 막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있는 그 문화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요, 그 내용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은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거는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선택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요. 한 번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yes or no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아메사업을 전하려고 하면요. 처음에 이 사람이 yes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어쩌면은 그냥 공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니즈를 찾아주고 또 내 니즈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게 이거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된단 말이에요. 동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과 그죠? 공감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동의했을 때,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거를 또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소통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 4시간 강의를 끝내셨거든요. 끝내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소중해. 그리고 내 자신한테 제일 흥미 많이 갖고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뭐냐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해주기를 어마어마하게 바라고요. 또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미쳐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요.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소통은 쉬워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상대방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근데 이때 이걸요, 가식적으로 속임수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친구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진도 안 되지만 결국은 이게 진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화할 때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수용, 인정, 중시라는 이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거나 그죠? 할 때 정신과에서 환자가 와가지고요. 왜 병원에 오느냐면 물론 약 받으러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그게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그런데 돈을 내고 의사한테 내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 속마음을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해요. 못하다가 막 이게 화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불안증 우울증 온단 말이에요. 아무데도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딱 내고 나면 내 속에 있는 이 화가 확 사라져요. 이걸 가지고 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평하지 않고요. 가감하지 않고 이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안 넣어주는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소통하고 싶다면 첫 번째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더 나아가면은요. 그 사람을 수용해서 그 다음으로 뭐냐면 인정해 주려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장점을 찾아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요. 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은요.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요. 저의 본성이고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할 때는 뭐 인정받고 싶고 열심히 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은 소통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나는 소중한 인물이야. 나는 그죠? 아주 중함을 받는 그리고 내 가치는 높은 사람이야라고 인정받고 싶거든. 그리고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로 취급될 때 그 사람은요 더 그죠? 속에는 잠재력을 발휘해가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 진심을 다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심이에요, 진심.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거짓은요 바로 들통납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는 소통을 준다. 그래서 인정, 수용, 인정, 중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요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데일 카네기의 그게 보면은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말 잘 못해. 나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세요. 인간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간은 말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으면 미치잖아요. 내가 여기서 혼자 딴 일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 저기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적질 해주고 싶어서 입이 다달다달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요. 말하는 걸 원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상대와 대화할 때는요. 제발 입 닫아라. 제발 입 닫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할 때 말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요.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걸 정말 경청하는 거예요. 진짜 경청하면요. 상대방이 자기가 뭐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신이 나가지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다? 경청이다. 경청. 그 다음에 미소. 지금 우리 집에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 있어요. 걔는 하루에 아마 한 1000번은 웃을 거예요. 깔깔깔깔깔깔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걔만 보고 있으면 나도 미소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저는 아메를 하고 나서는 많이 웃었어요. 근데 아메 하기 전에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삶이 그런데 뭐, 삶이 우울한데 무슨 미소가 나와요. 그런데 미소는요, 제가 우리 애를 보면서, 우리 애가 웃는 얼굴에다가 제가, 그죠? 그거다 뭐라 하겠더라고요. 야는 제가 자기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애교를 부려요. 애교가 뭡니까? 말로 하는 얼굴에는 미소 띄면서 애교 부리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뭐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못 들어요. 그래서 소통을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요, 아주 적재적소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짓는 그 미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그래서 거울 보고 계속 이제 치즈 스마일 하는 연습,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칭찬합니다. 칭찬.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받을 때 어떤 느낌? 근데 그 칭찬이에요. 진심이에요. 특히 윗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폰서님이 여러분을 칭찬해요. 진심이에요. 저 홍경수 리더님이나 박정훈 리더님이 저를 칭찬해주면요.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지면요. 저는 완전히 어깨가 이렇게 막 승천한 느낌 듭니다. 뭔 얘기냐. 칭찬을 받으면요.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으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칭찬하라. 그래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걸 들여라.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절대로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그 사람 뭔가 잘못해서 고쳐주고 싶어서 내가 뭐예요? 비판을 하거나 하시면서 그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요.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라. 그래서 칭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성 댐댐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게 칭찬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줘. 구체적으로. 네가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점을 제가 칭찬해줘. 그걸 이렇게 줘야 돼. 본인 스스로도 못 느끼고 있는 어떤 부분을 칭찬받으면 사람은 완전히 업이 돼요. 그래서 이 칭찬도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칭찬해 보시면요. 정말 어색한 칭찬 많이 하고 상대방도 그 듣고는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지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정말로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소통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정도에 제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김철 교수님의 이야기까지 좀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 다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냥 느낀 거를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조금 이야기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제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성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더 노력하는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